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와 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한은금융강좌 발표를 맡게 된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송상윤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강좌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4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파급 경로입니다.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는 전 세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가 개괄 형태의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고용 충격 및 소득 충격인데,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코로나19의 고용 충격과 소득 충격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러한 고용 충격과 소득 충격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가 우리나라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있은 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이 코로나 시국에 상당한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보다는 굉장히 회복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까? 그리고 회복 정도가 과연 부문별로 같을까? 다를까가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상흔인데요. 고용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고용시장에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를 오늘 강좌에서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와 고용, 파급 경로 및 전 세계 현황입니다. 이 표는 이 그림은 지금 코로나19 충격에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경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이 경로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 나라들이 봉쇄를 했습니다. 락다운을 해서 그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이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두 번째를 보면 모빌리티 리스트릭션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봉쇄 조치 때문에 혹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우리는 굉장히 이동이 제약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런 걸 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기업 운영이 어렵게 되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이것 때문에 기업 운영이 어렵게 된 거는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그 사업장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 운영이 예전보다는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쉽게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된 거죠. 사회적 거리 운동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위축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옆에 보시면 공급막 병목 현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굉장히 운영이 어렵게 되고, 특히 제조 공장들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순탄하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생겼는데요. 이제 요즘은 한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 여러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한 공장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품 공급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제 그에 대한 여파로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거는 차량 공급이 안 된다거나, 그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것들의 공급이 느려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들 때문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도 줄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가 언제 괜찮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제 이런 영향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산출량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덜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 고용을 적게 하게 되고요, 기업들이. 그 다음에 노동 공급에도 영향이 있는데, 봉쇄 조치로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게 되면 출근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할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업무를 보면 되는데, 대면 일자리라든가 공장에서 라인에서 근무를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는 출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동 공급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부모들이 양육 문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육 문제가 걸린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일시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노동 공급이 또 줄어드는 이제 이런 현상도 발생하게 된 거겠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 충격이 우리 고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동 시간이 줄었고 일자리의 퀄리티도 굉장히 떨어졌고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 삶 자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요, 과연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고용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를 지금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라는 곳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한 상황과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비교를 한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 노동 시간이 8.8%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일제 일자리 2.5억 개가 사라진 것과 유사한 영향이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 증가율 하락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자리가 많이 증가를 했겠죠. 이제 이게 결국은 증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계산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증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은 더 감소를 한 거죠. 그 고용 감소분만큼 또 우리는 손해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시간 감소인데 이거는 이미 뭐 해고가 됐거나 이러지 않지만 이미 자기의 일자리를 여전히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지만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에서 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용 감소 같은 경우는 고용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노동시간 감소는 이것도 일종의 고용 충격이나 일단은 현재 일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게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고용 충격을 마지막에 보시면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에서의 이탈입니다.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실업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도 없는 상태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구직 단념자의 문제죠. 구직 단념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의지도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업인데 실업은 현재 일자리는 없으나 적어도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구직 활동을 하는데 일자리가 찾기 어려운 상황, 그런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고용 충격과 소득 충격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현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저와 고용분석팀의 김하은 조사역이 쓴 BUK 이슈노트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므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동보고서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자료는 19년과 20년 2, 4분기를 일단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라는 자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가입니다. 이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가계동향조사는 한 가구에 대한 조사고요. 그래서 가구에 포함된 가구주, 그다음 배우자 각각의 소득과 일자리 특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변했으면 어떻게 변했는지, 누구 때문에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서 가구 소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가구주 한 가구 내에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이전소득에서 사회수혜금 및 가구 간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특히 사회수혜금이 빠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시국에서 정부에서는 가구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정책적으로 자금을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가구들이 많이 다 받았던 그런 혜택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본 분석에 들어오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코로나19가 가구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회수혜금은 빼고 분석을 했고 이 사회수혜금들이 과연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우리 가구 소득 보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마지막에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용 충격과 소득 충격인데요. 이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용 충격이라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구직 단념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19로 실직을 한 가구가 얼만큼 증가했냐, 이제 이게 고용 충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득 충격 같은 경우는 앞과 다르게 고용 상태는 유지를 하고 있는 가구인데 그 가구들의 소득이 얼만큼 감소를 했냐, 여기 이제 소득 충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일시휴직이 늘어나서 이제 소득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직장은 나가지만 그 직장의 상황이 안 좋아서 임금이 삭감되는 거,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런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을 좀 개괄적으로 볼 건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사실이지만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으로 비취업 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비취업 가구라는 것은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비취업 상태인 가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 소득 1분위 중 비취업 가구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가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1분위에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다 몰려 있고 이 중에는 전혀 소득이 없는 가구도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겠죠. 그 비중이 얼만큼 되는가를 본 건데 전체를 보시면 8.7%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고 핵심 노동 연령층을 보시면 10.4%포인트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1분위,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낮은 가구들 중에서 전혀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는 가구들의 비중이 이만큼 증가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또 더 중요한 거는 핵심 노동 연령층, 여기서 핵심 노동 연령층이라는 거는 가구주와 배우주의 연령 평균이 30세에서 54세인 가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구들에서 지금 굉장히 비취업 가구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한창 일해야 되는 연령대 가구에서 지금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잃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누어 봤는데요. 이 전체를 보면 두 번째 그래프는 소득 분위별 고대면 일자리 가구 비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가로축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 수준으로 나눠놨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분위,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데 요 계층에서 고대면 일자리 가구 비중이 8.9%포인트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 보여드리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비교를 해보면 비취업 가구 비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1분위에서 지금 고대면 일자리 가구 비중이 줄었다. 이 비중이라는 건 합하면 1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대면 일자리 가구 비중이 줄고 그다음 비취업 가구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고대면 일자리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비취업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사상 지위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상용직, 임시 일용직, 자영업 혹은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종사상 지위라고 하고요. 그거로 한번 나눠서 보면 임시 일용직 가구는 고용 충격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상용직 및 자영업 가구는 소득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단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지금 상용직, 임시 일용직, 자영업 이제 이렇게 가로축이 되어 있는데 상용직이랑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9년 2사분기 대비 20년 2사분기에 비중이 그렇게 큰 차이를 상대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임시 일용직 같은 경우는 5.6%포인트 감소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분위 안에는 상용직,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도 있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비취업 가구도 있겠죠. 그러니까 임시 일용직이 저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비취업 가구에서 그만큼이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그 말은 임시 일용직 가구가 비취업 가구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프만 보면 임시 일용직 가구가 일자리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고용 충격에 굉장히 노출돼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소득 감소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 충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기서 소득이 감소한 거는
고용 충격, 그러니까 해고된 가구, 비취업 가구의 소득 모두 제외되고 취업 가구 안에서만 지금 계산을 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수혜금은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보시면 1분위, 가로축에 2, 4분위, 5분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분위에서 크게 소득이 감소한 거를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 코로나19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분위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분위 안에서 다시 상용, 임시, 일용, 자영 이렇게 나눠놨는데 보니까 상용직과 자영업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임시, 일용직의 소득 충격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임시, 일용직의 소득 충격이 크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이미 고용 충격을 많이 받아서 비취업 가구가 됐기 때문에 취업 가구 안에서는 그닥 그렇게 크게 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겠고, 상용직과 자영업 같은 경우는 고용 충격은 크지 않는 대신에 여전히 직업이 있거나 자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구에서 소득이 매우 크게 감소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써놓은 글을 보시면 자영업 가구에서 그럼 왜 고용 충격이 낮게 나타났을까? 우리가 뉴스에서 자영업자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임시 일용직과 조금 성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영업 가구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 폐업을 결정한다고 내일 폐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폐업 결정에서 실제로 문을 닫는 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다른 조사에서 나타나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데이터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상용직 같은 경우는 왜 소득이 이렇게 컸냐라고 하는 경우는 일시휴직자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상여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상여금을 대폭 줄여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별, 자녀 유무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자녀 여성 가구가 코로나19의 고용 충격과 소득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어떤 가구에 자녀가 있느냐, 여기서 자녀라는 미성년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해놨고 그 다음에 남성, 여성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취업 가구 비중을 보니까 남성에서도 자녀 없음, 자녀 있음 보시면 소폭 비취업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보시면 그 비취업 가구의 증가폭이 훨씬 컸고요.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자녀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 데 보시면 11.9%에서 17.4%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성 가구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고용 충격이 굉장히 심했다. 이들 가구가 고용 충격에 취약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유자녀 여성 가구의 소득 감소율을 했습니다. 소득 충격이고 이거는 고용 충격과 다르게 취업 가구만을 대상으로 계속 해놓은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갔는데요. 앞에서 제가 고대면 일자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대면으로 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짙은 파란색을 먼저 한번 보시면 고대면 안에서도 유자녀 여성 가구의 소득이 23.1% 감소했고 그 다음에 유자녀 여성 이외가 16.4%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대면 일자리 안에서도 유자녀 여성의 소득 감소폭이 매우 컸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짙은 파란색과 옅은 파란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고대면 일자리가 더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써놓은 글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고용 충격 같은 경우는 남성 및 무자녀 여성 가구보다 유자녀 여성 가구에서 비취업 가구의 비중이 큰 폭 상승했다. 그 다음에 소득 충격 같은 경우는 소부득 1분위에 속한 취업 가구 중에서 고대면 일자리에 종사하는 유자녀 여성 가구의 소득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이는 왜 그러냐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고대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단 재택근무가 힘들기 때문에 양육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고대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등교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일시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데이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저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과연 그러면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냐, 유자녀 여성 가구의 소득이 많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은 게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냐 하는 것은 보면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올해 미국 중앙은행 FRB에서 낸 자료를 한번 보면 미국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코로나19 충격의 성별별 차이는 자녀 유무에서 비롯된다. 예. 이런 결론을 이 페이퍼에서는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좀 먼저 보시면 일단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된 거를 보시면 남자와 여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점선으로 된 걸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가지고, 이 점선으로 된 걸 보시면은 부모가 아닌 남자와 여자를 지금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부모가 아닐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지금 그래프는 고용률을 나타내는 건데 큰 차이가 없는데, 부모일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 말은 여성들이 이 양육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고용 충격이 컸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흥미로운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가로축은 그 가구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가구 소득이 연간 5만 불이 안 되는 그런 가구를 보시면, 여성이면서 그 다음에 아이가 있는 가구의 고용률이 매우 크게 감소한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가 요 그래프에는 없지만 학력이 낮거나 가구 소득이 낮은 유자녀 여성의 고용이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이런 여성들 그리고 유자녀 가구가 코로나19 충격을 많이 받은 것은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보이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의 결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가 됐는데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일분위,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소득 충격도 많이 받았고 고용 충격도 컸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필연적인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글을 보시면 코로나19 충격 초기에 20년 2분기를 말하는 거고요. 진위계수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위계수라는 거는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가 이제 진위계수의 100을 곱해서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20년 2분기를 보시면 19년 2분기와 20년 2분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37.9에서 39.9로 크게 상승한 모습, 그 다음에 3, 4분기에서도 계속 20년이 더 높게 유지되는 모습,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불평등이 왜 확대가 되느냐라는 거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불평등이 확대되는 거는 단순하게 하위 소득이 내려가서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하위 소득이나 주기 소득은 가만히 있어도 상위 소득이 매우 크게 증가를 하면 불평등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불평등 확대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여준 게 되는 건데, 이 표는 소득 10%, 하위 10% 소득 대비 중위소득 배율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4.8이라고 돼 있는 거는 19년에 하위 10% 소득 대비 중위소득이 4.8배였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19년과 20년을 비교를 해보니까 4.8배에서 6.4배, 매우 크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하위 소득이 많이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요. 3분기, 4분기에도 계속해서 이 배율이 19년보다 더 높은 추이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이 사회수혜금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사회수혜금의 영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회수혜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로 받았던 소득 보전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건 경상소득인데, 가구의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 네 가지를 합친 거고요. 요거를 분위별로 증가율을 한번 봤습니다. 이 증가율은 2029년 2, 4분기 대비 20년 2, 4분기의 평균을 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지금 소득이 낮은 1분위가 3.4%로 굉장히 높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와 다르게 사회수혜금을 제외해 놓고 보면 1분위의 소득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8.0% 감소한 걸로. 그러니까 이 말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서 계층 간 소득 격차를 굉장히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예, 이 정도로 요약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는 제가 코로나19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고용 충격과 소득 충격이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부터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 저희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 굉장히 적응을 하면서 고용도 상당 부분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어떤 모습일까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업자 수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자 수 수준을 보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은 저희는 2020년 2월로 정의를 했고요. 최대 3.7% 감소를 했다가 이게 21년 1월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 뒤에 이제 21년 7월까지 상당 부분 지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취업자 수 경로인데요. 제일 왼쪽에 20년 2월을 100으로 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쭉 하락하다가 21년 1월에 이 100이 96.3, 96.1까지 하락을 했죠. 여기서 파란 선은 비농림 민간, 그러니까 농림업, 공공행정, 보건복지를 뺀 게 되겠고요. 쭉 하락을 했다가 이제 21년 1월부터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해서 7월 기준으로 거의 99.4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비농림 민간 같은 경우는 98.5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래프는 7월까지 그려져 있는데요. 8월 데이터까지 지금 공표가 된 상태고요. 8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89.3%, 비농림 민간 같은 경우는 62.3% 정도 지금 회복됐다. 이 수치는 최대 감소폭 대비 얼만큼 회복을 된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 가지 제가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전체보다는 비농림 민간의 회복 속도가 지금 조금 느린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은 농림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이 세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데 이 전체는 빠른데 비농림 민간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고용 충격이 많았다는 걸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행정, 그다음에 보건복지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좀 늘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그거는 옆에 산업별 취업자 수 경로를 보시면은 확 드러납니다. 이 그래프에서 지금 파란색 점선을 보시면 공공행정 보건복지인데요. 공공행정 보건복지는 똑같이 20년 2월에 100으로 나왔으면 초반에는 줄었다가 계속 증가해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년 2월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보일 수 있죠. 이제 요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면 서비스업, 요 그래프에서는 초록색 점선입니다. 초록색 점선은 여전히 100보다 한참 모자란 수준에 있고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장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많이 회복이 됐긴 됐는데 타격을 많이 받은 대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부진을 하고 그 대신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고용을 많이 늘리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상쇄가 되면서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종사상 지위별로 한번 볼 건데 바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핵심적인 그래프인데요. 똑같이 20년 2월을 100으로 놓고 한번 종사상 지위별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상용직인데요. 이 그래프는 보시면 굉장히 지금 다른 종사상 지위 대비 좀 안정적인 모습이죠. 이거는 좀 당연한 결과인 게 상용직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경제 충격이 와도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지금 보라색 그래프인 임시 일용직은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2020년 2월 대비 좀 모자란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 패턴도 흥미로운데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데 이것도 변동성이 좀 작은데 오히려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임시 일용직에서 이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겠다고 자영업자로 전환되었을 수 있고요. 그런 영향 때문에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점선을 보시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데 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렇게 계속 줄어든 이유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보시면 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조정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대면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도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 상용직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종사상 지위별로 20년 4월, 21년 1월, 21년 7월 세 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상용직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임시일용직은 21년 1월에 확 줄었다가 그 감소폭이 최근 들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령별로 한번 볼 건데요.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노동 연령층 30대에서 59세는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2021년 1월까지 굉장히 감소를 했다가 그 이후로 쭉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15세에서 24세에서는 임시일용직, 25세에서 29세는 상용직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코로나19의 영향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에 상용직 채용을 기업들이 계속 뒤로 미루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그래프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우리 지금 고용을 늘리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코로나19 들어서 정부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영향으로 지금 고령층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도 간략하게 보시면 왼쪽 그래프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15세, 29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도 그 감소폭이 꽤 많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고용 회복 양상을 보여드렸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고용은 초기 대비 코로나19 시기 초기 대비 굉장히 회복을 했는데 그 회복 양상을 부문별로 보면 좀 상이하다. 상이하고 대면 서비스업이 여전히 부진하고 그 다음에 핵심 노동층 여전히 부진하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는 코로나19의 상은 노동시장의 세 가지 이슈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와 김한 조사역이 최근에 쓴 코로나19의 상은 노동시장의 세 가지 이슈라는 BOK 이슈 노트의 내용이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본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왜 쓰게 됐느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고용이 과연 코로나19 이전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고용률인데요. 고용률이라는 거는 15세에서 64세 인구 중에서 현재 고용이 된 상태의 비중이 얼만큼 되느냐를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한국도 그렇고 OECD 평균도 그렇고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들어서 우리나라도 줄었고 OECD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과연 하락했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회복이 되면 예전에 제가 빨간 선으로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저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 쭉쭉쭉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과연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붙은 거죠. 근데 상당수의 의견이 그건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때문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예전만큼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이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뭔가라는 걸 보면 디지털 경제 확산, 그 다음에 업무 자동화 가속화, 그 다음에 재택근무 확산, 그 다음에 사업장의 탈도시화에 따른 자영업 부진. 이제 이 사업장의 탈도시화에 따른 자영업 부진은 우리나라엔 좀 생소한 내용인데, 이 말은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서울에서도 중심지에 직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재택근무가 활발해지고 하면 직장들이 굳이 중심지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보통 업무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럼 사업장이 탈도시화가 되면은 이 중심지에는 식당도 많고, 예, 여러 인프라들이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힘들어진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집중도 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확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굉장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내용이고, 이제 이것들 때문에 고용 회복이 굉장히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배적인 의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맥킨지 그림은 맥킨지에서 낸 건데요. 이걸 보시면은 맥킨지에서도 리모트 워크 해가지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확산이 되고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계속될 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보고서의 배경은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고용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과연 뭘까? 이제 그거라고, 그게 주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자동화에 가속합니다. 요즘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로봇은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제 이게 왜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지어 논문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말이 도는 이유는 일단 감염병 확산을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경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큰 공장을 전체적으로 다 닫아야 되는 사업장 폐쇄 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많이 봤고요. 그래서 로봇을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로봇을 도입하고 싶어서 로봇을 도입하려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해고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량 해고가 이미 된 상태고 때문에 이 대량 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드는 비용들을 더 이상 기업들이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래서 별도의 인력 감축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로봇을 활발하게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왼쪽 그래프는 과거의 팬데믹이 로봇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파란색 선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축에서 T는 팬데믹이 딱 발생한 상황, 그 시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시점으로부터 1000명당 로봇 규모를 보시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해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이제 로봇을 도입을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현상을 보이는 건데, 2020년 4월과 8월을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자동화 저위험과 고위험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동화 고위험군이 전반적으로 고용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미국에서 그런 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자동화 가능성과 취업자 수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은 전체 산업을 놓고 한 거고 오른쪽 그래프는 대면 서비스업을 놓고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업에서도 보시면 저위험군보다는 고위험군의 고용이 2017년 4월을 100으로 놨을 때 20년 10월에 97.5까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근데 오히려 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산업이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은 대면 서비스업을 보면 대면 서비스업이 이런 경향이 확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거의 전체에서는 97.5, 100에서 97.5, 그러니까 2.5% 줄었는데, 대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8%가 줄어서 대면 서비스업 중에서도 자동화 고위험군이 고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감염병 확산기 고용 증가율인데요. 이거는 감염병 확산기라는 게 밑에 주에 나와 있는데 20년 3, 4월, 20년
20년 9월, 20년 12월에서 21년 2월 요 세 가지 감염병 확산기로 정의를 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자동화 고위험군의 고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시간이 흘러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글을 보시면 코로나19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재채용보다 자동화를 선호할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고용군에서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 거기서 기업들이 없어진 일자리를 사람으로 채우기보다 로봇으로 채우게 되면은 고용 회복이 늦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리면서 계속 자동화 위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동화 위험별이라는 건 어떻게 식별을 하느냐를 간략하게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레이 앤 오스본 2017년 논문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 직업 702개 직업에 대해서 컴퓨터 대체 확률을 추정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로 대체되기 어려운 창의적 직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직무,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해나가야 되는 직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뭔가 인지 능력이 필요한 이런 업무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대체되기 어려울 거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 대체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직업별, 산업별로 자동화 위험, 고위험 직업,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동화 확률이 70% 이상이 되는 직업의 비중이 얼만큼 되느냐를 계산을 해놓은 건데 보시면은 판매직, 장치, 단순 노무, 기능원 직업에서는 이런 직업군들이 굉장히 지금 자동화의 위험이 높은 직업일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별로 보면은 이제 요 산업에서는 높은 산업 5개만 갖고 온 건데 운수창고, 도소매, 금융보험, 사업시설, 제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동화 위험이 높은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개요에서 설명드릴 때 고용 집중도 상승이라는 말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좀 보면 고용이 소수기업에 집중될수록 경제 전체 고용과 임금은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프랑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고용 집중도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시간당 임금입니다. 어느 정도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도 고용 집중도 가로축, 그 다음에 세로축은 신규 고용인데 이것도 굉장히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고용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신규 고용은 감소하는, 프랑스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 협상력 역화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 둔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인데 그럼 이렇게 고용이 소수기업에 집중되면 왜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느냐? 노동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갈 수 있는 회사가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으면 임금 협상도 좀 수월하고 자기한테 임금을 많이 주겠다는 회사에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선택지가 많이 없다. 또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서 주는 대로 무조건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야 되기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지겠고요. 그럼 당연히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임금 상승이 떨어지면은 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노동 공급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영향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독점력 상승, 규모의 경제 등으로 신규 기업에 진입이 쉽지 않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 저하된다. 이 내용인데 이 말은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거는 신규 기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부진한 기업들은 퇴출되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신규 기업으로 들어오고 또 신규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하면서 좀 더 고용이 늘어나고 이제 이런 아주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큰 기업이 모든 것을 다 독점을 하게 돼버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런 현상으로 해서 고용 창출이 저하되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가장 큰 것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를 좀 봐야 되는데 앞에 제가 사례로 든 건 프랑스의 사례였고요. 우리나라도 과연 저런 관계가 있을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나라를 보면 사업체 규모 간 고용 격차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수 추이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20년 2월을 100으로 놓고
19년 1월부터 그린 그래프입니다. 앞에 그래프랑 다르니까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00인 이상을 보시면 300 이상 같은 경우는 쭉 증가를 해서 코로나19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30인 미만이라든가 30인에서 299인 같은 경우는 고용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고용 허핀달 허심한 지수의 상승세가 가속화됐는데요. 여기서 허핀달 허심한 지수라는 것은 꼭 고용에만 적용되는 지수는 아닙니다. 어떠한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뭐 이게 고용이 될 수도 있고 기업으로 생각해보면 고용이 될 수도 있고 매출이 될 수도 있고 뭐 영업이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중도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관심 있는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고용 HHI는 고용 집중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산업 내에서 개별 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의 제곱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산술적으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게 되고요. 소수 기업의 고용이 집중돼서 1에 근접하겠죠. 이걸 보시면은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나라 고용 허핀달 허심한 지수는 계속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되면서 이 고용 허핀달 허심한 지수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20년 중에 고용 HHI의 상승폭은 19년 중 상승폭이 약 1.9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요 장표에서 보여드린 거는 지금 고용 집중도가 굉장히 지금 올라갔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처럼 우리나라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요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집중도와 고용의 관계가 프랑스처럼 음의 관계가 나오는지를 한번 실증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 활동 조사라는 것을 썼고요. 코로나 시기가 제가 앞에서 코로나 시기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가 빠진 거는 코로나 시기에는 고용 증가율이 굉장히 하락을 했고 대기업 고용 비중이 상승을 했는데 요 관계가 요 두 개의 상황이 꼭 이 두 개의 어떤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의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거의 문제를 최대한 배제하기를 시도로 20년은 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1년, 19년 중에 이런 현상이 관찰되느냐가 목표를 보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집중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HHI 지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HHI 지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용 집중도는 다른 어떤 걸로 매저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 총 고용 중에서 고용자 수 상위 4개 또는 상위 10개 기업의 고용 비중을 또 추가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의 분석식을 보시면 Y 변수, 종속 변수로는 고용 증가율을 썼고요. 한 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집중도, 앞에서 말씀드린 저런 매저를 사용해서 집중도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증가율은 고용 집중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겠죠. 그래서 다른 변수를 통제를 좀 했습니다. 업력이라든가 뭐 자산 규모라든가 어떤 산업에 속했는지 또 연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도, 그 다음에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고정효과 이런 것들을 써서 회의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를 보고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고용 집중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옆에 숫자들은 다 회계 개수가 되겠습니다. 회계 개수를 보시면 막 별표가 3개, 2개 달려 있는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일단 부호가 중요한데 부호를 보시면 음의 부호가 되어 있는데 이 음의 부호가 바로 이제 고용 집중도와 기업 고용 증가율의 음의 관계에 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집중도 곱하기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산업에 따라서 이 고용 집중도와 기업 고용 증가율과 음의 관계가 좀 차이가 날까? 그래서 서비스업을 곱해 놓은 거는 서비스업의 양상은 어떨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추정된 회계계수 0.002, 0.024, 0.007을 보시면 옆에 별표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산업에 따라서 이렇게 심플하게만 해봤을 때 크게 산업에 따라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실업의 장기화인데요. 이 실업의 장기화를 좀 보시면 2011년 이후에
장기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단기 실업자, 장기 실업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단기 실업자는 실업자 중에서 구직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실업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실업자는 구직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단기 실업자는 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6월까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장기 실업자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그래서 2020년 2월을 100으로 놓고 보면 거의 26.4% 이렇게 증가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장기 실업자를 또 한 번 나눠봤습니다. 장기 실업자는 아까 제가 구직 기간이 4개월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 실업자의 새로운 유입, 그러니까 구직 기간이 딱 4개월인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존 장기 실업자는 구직 기간이 5개월 이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5개월 이상인 사람들이 전부 지금 0보다 높은 데서 지금 쌓여 있는 그런 막대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장기 실업자가 계속 유입되는 게 아니고 장기 실업자 안에서도 장기 실업자의 적체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업의 장기화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될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업이 장기화되면 실업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이럴 경우에는 구직 단념자가 되는 거고, 구직 단념자 같은 경우는 제가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현황을 보시면 실업자의 구직 단념 전환율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걸 보시면 단기 실업자 같은 경우는 11.9%가 구직 단념이 되는 반면에 장기 실업자 같은 경우는 20.1%가 지금 구직 단념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취업 전환율을 봐도 그럼 이렇게 구직 단념자가 많아지면은 이제 취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 있는데, 실업자 같은 경우는 실업자의 약 30.2%가 현재 실업인 상태에서 3개월 뒤에 취업이 되는 건데, 구직 단념자 같은 경우는 26.2%만이 취업이 되는, 그러니까 취업자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낮은 거죠. 비율이 낮은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실업 장기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낙인 효과, 이력 현상 등으로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낙인 효과라는 거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업을 겪은 사람들이 현재 실업 상태에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재취업을 하려는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은 한번 실업을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서 그런 효과 때문에 오히려 더 취업이 안 되는 현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력 현상이라는 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물리학에서 온 용어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한번 실업으로 빠지고 나면 그 실업으로 빠져서 재취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현상들이 있느냐를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일단 현황을 좀 보시면 단기 실업자보다 장기 실업자의 취업 전환율이 낮고, 장기 실업자 중에서는 여성 취업 경험이 없는 장기 실업자의 취업 전환율이 두드러지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제가 조금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데, 장기 실업자, 단기 실업자를 먼저 전체에서 보시면은 장기 실업자의 취업 전환율이 32.3%로 좀 낮았고요. 그다음에 성별에서 보시면 여성의 장기 실업자 30.9%로 취업 전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취업 경험에서도 보시면 취업 경험이 없는 장기 실업자가 25.0%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는 실업 지속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이력 현상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이 큰 여성과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할 점은,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단기 실업자보다 장기 실업자의 취업 전환율이 낮다는 거였는데, 이거는 꼭 뭐 낙인 효과, 이력 현상 이런 것보다도 실업이 길어진 사람들의 어떤 직업에서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이 실업 기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거는 이 이력 현상, 낙인 현상, 낙인 효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회귀 분석을 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앞에서 보여드리는 그런 현상들이 어떤 실업의 지속 기간,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장기 실업자인가 단기 실업자인가 이런 거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다들 통제를 하고 난 뒤에도 이러한 실업의 지속 기간이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귀 분석식에서 보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기 실업, 그러니까 알파1이라고 되어 있는 조 회귀 개수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회귀 개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통제 변수를 다 통제를 한 이후에도 이 장기 실업 알파1과 그 다음에 종속 변수로 있는 실업자이면서 3개월 후 취업자이면 1을 가지고 실업을 유지하고 있으면 0을 가진 더미 변수.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취업자가 될 취업 확률을 계산하는, 그게 더 높아지느냐, 취업 확률이 더 높아지느냐, 요거를 봤을 때 알파1이 유의하냐, 이제 요거를 보는 그런 회귀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표를 보고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장기 실업자 더미를 쓴 거죠. 더미라는 말은 이 사람이 실업자 중에서 장기 실업자면 1을 주고 아니면 0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업 지속 기간 같은 경우는 실업 지속 기간이 몇 개월이 됐냐,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넣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밑에 통제 변수 유무라고 되어 있는데 통제 변수 no, y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no는 넣지 않은 거, 넣은 건 ye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쨌든 통제 변수를 넣으나 넣지 않느냐, 에 따라 회귀 개수는 조금 통제 변수를 넣은 거에 따라서 0.06에서 0.43으로 줄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지금 별표가 붙어서 유의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회귀 개수의 부호도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장기 실업자이거나 아니면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 통제 변수를 포함하더라도 동확률은 각각 4.3%포인트, 1.2%포인트로 유의하게 추정됐고, 이런 실업 지속 기간과 취업 확률 간 음의 관계가 실업 지속 기간의 관계에서 실업 지속 기간의 순수 효과가 작지 않음을, 왜냐하면 통제 변수를 다 통제하고 나서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쭉쭉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해보면 고용부진, 자동화 고용군의 고용부진, 그 다음에 고용 집중도 상승, 실업의 장기화,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고용 증대를 제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화의 가속화 같은 경우는 향후에 기술적 실업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화 같은 이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나타난 실업인데요.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제 자동화 고용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직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썼고, 그 다음에 고용 집중도 상승 같은 경우는 제가 회귀 분석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300인 이상 사업자의 고용 비중 상승이 고용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지는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은 조금 우리나라 고용 증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확대에 좀 힘쓸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시사점이 있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장기 실업자 같은 경우는 이력 현상, 낙인 효과 이런 것 등으로 취업이 힘들다는 거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경력 공백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이력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시사점이 있겠습니다. 오늘 금요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